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559명으로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IM 선교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200여 명 더 늘었는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가 516명,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더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137명, 서울이 120명입니다. 수도권이 전체의 50% 남짓이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광주입니다. 1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IM 선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100여 명이 추가 확진됐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국제학교가 있는 대전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확진자가 500명대로 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이 더 번진다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IM 선교의 산하 국제학교입니다. 대전과 광주에서 이미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연쇄 감염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춤하던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는 27명이 확진돼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인데요. 격리된 요양병원 내부에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철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 이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도 많았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한 건 확진 뒤에 격리 중인 사람의 수인데 한때 2만 명에 육박했지만 어제부터는 40여일 만에 처음 10,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또 전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최근 3주간 1 미만에 머물렀는데요. 지역별로 나눠 보아도 수도권이 0.81, 충청이 0.6, 호남이 0.9 등으로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잦아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이유인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활동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로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25%, 넷 중에 1명 수준인데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 전파가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뉴스 홈페이지와 뉴스 앱에 코로나19 인터랙티브 페이지 개설했습니다. 시도별의 추이와 선별진료소 정보, 또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와 뉴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광주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IM 선교회 소속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감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이 확진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네, 광주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TCS 국제학교인데요. 어젯밤부터 아침 사이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국제학교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진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로 확인됐는데요. 현재까지 학생 77명과 교직원 25명, 교인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외부와 격리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합숙을 하며 교육을 진행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하루에 3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지난 23일 같은 IM 선교회 소속인 광주 북구 소재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3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역 내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따라 광주시는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역 내 모든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관련 시설 이용자에 대해 확진자 접촉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곧바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오늘 오전 민관 공동대책위를 소집해 5인 이상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이 자진 신고를 통해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0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양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서도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을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선제검사에서 지난 14일 관계자 1명의 감염이 확인된 후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미흡했고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내식당과 탕비실은 창문이 없어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도 노숙인 7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노숙인을 상담하고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노숙인과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시설 내에서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근무자와 이용자 간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구의 빌딩에서도 관계자 1명이 22일 처음 확진된 후 지금까지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이사업체 종사자를 통해 동료와 빌딩 직원, 가족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하루 새 1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7일 이후 20일째 100명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 선정 기준, 콜센터 운영과 인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예방접종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늘어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확진자 19명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신규 확진은 150명으로 해외 유입은 13명, 국내 감염이 137명입니다. 전날보다 60여 명 늘면서 나흘 만에 다시 100명대가 됐습니다. 평택의 제조업체에서 사흘 새 확진자 19명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사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1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해 1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263명으로 늘었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의 집단 확진 이후 안성시는 이곳에 있는 11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했고 학생과 교사 등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성을 비롯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11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기도와 관할시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구성원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난 국내 신규 확진자. 특히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6일 밤 10시 기준 대전과 광주 등 전국 6개 시설에서 297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해당 선교회는 전국에 비슷한 시설 20여 곳을 두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로 IM 선교회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가에 입주하거나 교회에서 합숙 캠프를 운영하는 등 선교회의 시설 운영 방식이 다양한 만큼 이들과 연계된 교회나 단체 등도 추가로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지침을 정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숙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입소자들이 미리 검사를 받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킬 경우 예외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학형 시설에는 일반 종교시설처럼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제한됩니다. 한편 휴대전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동안 수도권 내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직전 주말보다 3%가량 이동량이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심할 경우 다음 주와 설 연휴에 확진자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0일부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담당 경찰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법무부 차관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11월 초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특각법상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차관을 고발했고 지난달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택시기사가 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담당 경찰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도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이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됐는데요. 이 분류 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노조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노조, 택배사,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분류 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택배사들이 각 지점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내렸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류 작업을 여전히 택배 기사가 해야 해 현장 택배 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분류 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 없고 분류 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문 3조 2항에 있는 대로 CJ 4,000명, 롯데, 한진 각각 1,000명씩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분류 작업의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 2조 3항과 충돌합니다. 합의할 때 따지셨어야지 오늘 바로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택배노조는 해당 인원은 지난해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장에 인원이 부족해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이른바 공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손실보상 범위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는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놓고 이 당정 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명희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 취지는 앞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당장 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48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속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당정이 사실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재원의 부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의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등 점검해야 할 문제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도 짚어봐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총리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 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공정한 환불 약관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독료를 내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넷플릭스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은 한 달 구독료를 결제한 뒤 이용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하더라도 요금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불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귀책 여부와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중도 해지 환불을 어렵게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권고를 받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결제일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 없이 해지하면 요금을 환불해주고
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돼도 요금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 또 사전 고지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업체들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신고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며 표준 약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이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월별 집계에서도 출생아 수가 60개월 연속 줄면서 사실상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85명입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습니다. 2019년 11월과 비교하면 15%, 3,000명가량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감소폭은 2001년 11월 이후 가장 큽니다. 통계청은 월별 출생아 숫자가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5만 3천여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었습니다. 사실상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게 기정사실로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 5,600여 명으로 사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11월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0여 건 감소해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최저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다 하면서 범부처 인구정책특별팀 3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식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한 마음에 반려동물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방역 지침을 주무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반려인구 1,400만 시대입니다. 이 해맑은 얼굴들 보면은요, 코로나 우울증 그런 거 바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이 온 걸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남의 기도원에 있던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였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었는데 새끼 1마리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다른 코로나 환자의 반려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한 수의대 교수의 주장도 있었는데요.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충격적이다. 이제는 강아지랑 산책도 못하겠다. 이런 글들이 잇따랐고요. 반려동물용 마스크, 패스크라고 하던데 강아지들 사실 산책할 때 냄새 맡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라도 씌워야겠다. 이게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동물병원에도 감염 걱정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산책 도중 다른 개와 접촉했다며 불안감에 진료받으러 오는 분이 대부분이라는데요. 자, 가장 걱정되는 거, 이 감염된 동물에게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홍콩에서 첫 동물 감염이 나온 이후 23개 나라에서 8종의 동물의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코로나19 감염자 가정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고요. 동물원의 호랑이나 사자 이런 동물들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보다 사람에서 동물로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과한 공포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동물들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데요. 반려견 놀이터 등은 피해야 하고요. 산책도 당분간은 가급적 자제할 걸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 가정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반려인이 만약에 확진이 됐다면은 반려견을 쓰다듬는 것도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삼가하라고 적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방역 지침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있는 집에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반려동물을 언제까지 격리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게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실을 설치해서 발생 현황을 챙기고요. 차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반려동물 관련 지침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호남엔 3에서 10, 호남 내륙과 제주 산지엔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급의 강풍이 예상돼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가 10도, 부산이 12도로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져 금요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